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연금술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울로 코엘로가 쓴 11분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인간에게 사랑과 성이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성의 성스러움이 담길 수 있는지, 그 성스러움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11분은 성행위의 평균 지속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옛날 옛적에 마리아라는 창녀가 있었다. 잠깐, 옛날 옛적에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줄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 반면 창녀는 나이 든 자들의 용어다. 어떻게 이러한 명백한 모순을 이제부터 들어갈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지만 우린 삶이 매 순간 한 발은 동화 속에 또 한 발은 나락 속에 담근 채 살아가고 있으니 그냥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자. 옛날 옛적에 마리아라는 창녀가 있었다. 모든 창녀가 그렇듯 그녀 역시 순결한 동정녀로 태어났다. 소녀 시절 그녀는 돈 많고 잘생기고 머리 좋은 남자를 만나 웨딩 드레스를 입고 정식으로 그와 결혼하고 장차 유명 인사가 될 아이를 둘쯤 낳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예쁜 집에서 살기를 꿈꾸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떠돌이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양정점 재단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브라질 동북부에 있는 그녀의 고향 도시에는 영화관 하나, 나이트클럽 하나, 은행지점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백마탄 왕자가 어느 날 불쑥 나타나 자기 마음을 사로잡을 날만을, 그와 함께 세상을 정복하러 떠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렇게 꿈에 젖어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던 그녀가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것은 11살 되던 해 등굣길에서였다. 개학날 그녀는 등굣길에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소년이 부지런히 걷고 있었다. 그녀와 거의 비슷한 시각에 등교하는 이웃 남학생이었다.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마리아에게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흙먼지가 폴폴 날리는 그 길을 걷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걸음이 빠른 소년을 따라잡기 위해 발을 제게 놀리다 보면 갈증이 나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갔다. 공부를 싫어하고 오락거리라고는 텔레비전밖에 없었던 마리아는 시간이 빨리 흐르기를 바라기 시작했다. 그녀는 또래 여학생들과는 반대로 주말을 아주 지겨워했고 등교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어른들에 비해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기 마련이다. 그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다. 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중 고작 10분에 불과했지만 그를 떠올리며 그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는 시간은 아주 많았으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그날 아침 소년이 다가와 연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마리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접근에 화가 난 척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사실 그녀는 소년이 다가오는 것을 본 순간 겁에 질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그를 사랑하고 있고 그를 기다리고 있고 그와 손을 잡고 학교 문을 지나 그 길을 끝까지 가서 사람들 말로는 영화배우와 탤런트, 자동차, 수많은 영화관, 그 외 온갖 신비로운 것들이 있다는 대도시로 가기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눈치챌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날 온종일 그녀는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바보 같았던 자신의 행동에
속이 상하면서도 소년 역시 그녀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연필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핑곗거리에 불과했다. 그가 다가왔을 때 그의 주머니에 꽂혀있는 볼펜을 분명히 보았으니까.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날 등교 시간을 애태게 기다리며 그날 밤을 그리고 이어지는 며칠 밤을 그가 말을 걸어오면 뭐라 답할까 궁리하며 보냈다. 결코 끝나지 않고 오래 이어질 아름다운 이야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대답을 찾으면서 하지만 소녀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마리아는 그와 함께 등교하면서 어떤 날은 오른손에 연필을 쥔 채 몇 발자국 앞서 걷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를 바라보기 위해 몇 걸음 뒤에서 걷기도 했다. 그렇게 그녀는 학기가 끝날 때까지 사랑을 품은 채 말없이 괴로워했다. 방학이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길고 지루하게 이어지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피로 얼룩진 허벅지를 보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소년에게 진정 사랑했노라고 고백하는 편지를 써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런 다음 오지로 들어갈 것이다. 그곳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야만적인 짐승들, 늑대 인간이나 머리 없는 노새가 그녀를 잡아먹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일은 없을 터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불행에 짓눌릴 때에도 늘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이니까. 그들은 그녀가 자신이 없는 부잣집에 납치되었을 거라고, 언젠가 돈과 명예를 얻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것이다. 그리고 소녀는 그녀가 지금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소녀는 그녀를 잊지 못할 것이고 그녀에게 말을 건네지 않은 것을 매일 아침 뼈저리게 후회하리라. 하지만 그녀는 편지를 쓰지 못했다. 방으로 들어온 어머니가 피 묻은 시트를 보고 웃으며 말했던 것이다. 우리 딸이 이제 여자가 되었네. 마리아는 여자가 되는 것과 다리 사이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녀가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해주지 못했다. 다만 그게 정상이고 앞으로 매달 사나흘은 인형 베개 같은 천을 다리 사이에 차고 다녀야 한다고만 말했다. 그럼 남자들은 피가 바지에 묻지 않도록 파이프 같은 것을 차느냐고 어머니에게 물었다가 그녀는 그것이 여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 마리아는 신을 원망했다. 하지만 결국 생리라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소년이 부재, 그를 만나지 못하는 곳에는 아무래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갈망하는 것을 피해 달아나는 자신의 어리석은 태도를 자책했다. 개학 전날 그녀는 도시의 하나뿐인 성당에 들어가 성 안토니오 성화 앞에서 맹세했다. 자신이 먼저 나서서 소년에게 말을 걸겠다고. 이튿날 그녀는 정성을 다해 치장하고 어머니가 개학날을 위해 특별히 맞춰준 원피스를 입었다. 그리고 마침내 방학이 끝난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등굣길에 나섰다. 하지만 소녀는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태우며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야 마리아는 소년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아인 멀리 떠났어. 다른 도시로 전학을 갔다는 것이다. 그 순간 마리아는 어떤 것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멀리라고 불리는 곳이 존재한다는 것, 세상은 넓고 그녀가 사는 도시는 깨알 만큼 작다는 것, 마음에 드는 존재들은 결국에는 늘 떠나고 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너무 어렸다.
그녀는 먼지가 폴폴 날리는 길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언젠가는 소년을 찾아 자기도 이곳을 떠나리라고. 그리고 9주일이 지나는 동안 그녀는 관습에 따라 금요일마다 영성체를 받으며 성모 마리아에게 간구했다. 이 도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한동안 그녀는 마음을 알았고 소년이 소식을 묻고 다녔다. 하지만 소년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마리아는 깨달아갔다. 세상은 너무 넓고 사랑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그녀는 생각했다. 성모 마리아가 계시는 하늘나라는 너무나 멀어서 아이들이 소원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라고.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녀는 지리와 수학을 배웠고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았고 학교에 은밀히 도는 포르노 잡지를 훔쳐보았다. 그리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단조로운 일상에 대한 불평을 일기에 털어놓았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된 것들, 바다와 눈, 터번을 쓰는 남자들, 보석으로 치장한 우아한 여자들,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두 눈으로 직접 보고자 하는 욕망을 일기에 마음껏 펼쳐놓았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당장 실현 불가능한 욕망에만 매달려 살 수는 없는 법이다. 양장점 재단사인 어머니와 늘 집을 비우는 아버지를 둔 마리아에게는 더욱더 그랬다. 그녀는 곧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 공부를 했고 모험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았다. 그리고 1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성주간 행렬에서 만난 한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가 되었고 영화관과 축제에 함께 다녔다. 그녀는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랑은 상대의 존재보다는 부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사랑은 증폭되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그 청년이 보고 싶었다. 그녀는 다음에 그를 만나면 뭐라 말할까 궁리하느라 자신이 잘하거나 잘못한 것을 되짚으며 함께 나눈 매 순간을 떠올리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뜨거운 정열에 불태웠고 그래서 사랑의 아픔을 잘 아는 경험 많은 처녀라고 상상했다. 그녀는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온 몸과 영혼을 다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와 함께라면 결혼과 아기, 바다가 내려 보이는 집, 그 모든 것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엄마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았다. 아직은 너무 일러. 하지만 엄만 16살에 아빠와 결혼했잖아. 뜻하지 않은 임신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시대 타령으로 마리아의 말을 막았다.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잖니. 이튿날 마리아와 청년은 교회로 바람을 쐬러 나갔다. 잠시 잡담을 나누다가 마리아가 여행을 떠나고 싶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대답 대신 그녀를 품에 안으며 키스를 했다. 생애 첫 키스. 그 순간을 얼마나 꿈꿔왔던가. 주변 풍경도 여느 날과는 달랐다. 하늘을 나는 외가리, 석양, 거친 아름다움을 지닌 황량한 들판,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 마리아는 그를 밀어내는 척하다가 힘껏 끌어안았다. 그녀는 영화와 잡지, 텔레비전에서 수없이 본 동작을 따라했다. 리드미컬하면서도 다소 어색하게 고개를 이쪽 저쪽으로 젖히며 자신이 입술을 그의 입술에 대고 꽤나 격렬하게 비벼댔다. 때때로 청년의 혀가 자신의 앞니에 와 닿는 느낌이 무척이나 달콤했다. 갑자기 그가 키스를 멈추고 물었다. 하기 싫은 거야?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키스를 원하느냐고? 물론 원했다. 하지만 여자는 그렇게 쉽게 자신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특히 남편감에게는. 그랬다간 평생 누구에게든 쉽게 허락하는 여자로 의심받게 될 테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그가 다시 그녀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다. 그가 얼굴이 벌개져 다시 동작을 멈췄다. 마리아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대신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도시로 돌아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그날 저녁 그녀는 신중하게 어려운 단어를 골라가며 일기를 썼다.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 온 우주가 그 사랑을 위해 공모하는 것 같다. 오늘 석양 무렵 그 일이 내게 일어났다. 하지만 뭔가 하나만 잘못되어도 모든 것이 무너져 사라진다. 노을 속을 나는 외가리,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소리, 달콤한 그의 입술, 그 모든 것. 몇 분 전만 해도 분명히 거기 있었던 아름다움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라질 수 있었을까? 삶은 아주 빠르다. 삶은 우리를 천국에서 지옥으로 데려다 놓는다. 단 몇 초 사이에. 다음날 그녀는 여자친구들을 만났다. 모두 그녀가 애인과 함께 거니는 것을 본 친구들이었다.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을 강렬히 갈망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야 했다. 친구들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무척이나 궁금해했다. 마리아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의 혀가 자신이 앞니에 와 닿았을 때 가장 짜릿했다고. 그러자 한 친구가 깔깔대며 웃기 시작했다. 너 입을 벌리지 않았던 거야?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왜 입을 벌려? 그래야 혀가 들어올 수 있지.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데? 키스는 그렇게 하는 거야. 키득거림, 내심 고소해하면서도 안 됐다는 듯이 바라보는 표정들, 한 번도 애인을 가져보지 못한 계집애들이 복수. 마리아의 영혼은 울상을 짓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함께 웃어주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정말 중요한 것은 보여주지 않고 두 눈을 감은 채 한 손으로 상대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대는 것만 가르쳐준 영화들의 저주를 퍼부었다. 그녀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빨리 허락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남자라는 확신이 섰어. 라는 적절한 해명의 말을 마련해두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사흘 후 마을 축제 때 마주친 청년은 그녀 친구의 손을 잡고 있었다. 입을 벌리지 않았냐고 물었던 바로 그 친구의 손이었다. 마리아는 무관심을 가장한 채 놀이패야 마을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축제가 끝날 때까지 버텼다. 그녀는 애인을 앗아간 친구가 때때로 보내는 연민의 눈길을 애써 못 본 척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우주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그녀는 밤새 울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가슴을 앓았다. 그리고 결론 내렸다. 사랑은 그녀를 위한 게 아닌 것, 그녀와는 별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그때부터 그녀는 예수에 대한 사랑, 마음에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기지 않는 종교적인 사랑에 여생을 바치기 위해 수녀가 되겠다는 뜻을 품었다. 때마침 학교에서는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화제였다. 그녀는 사랑도 슬픔도 없는 삶을 선택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선교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기 위해 응급처치 요령을 배우고 종교 교리 수업에도 부지런히 참석했다. 그녀는 자신을 표범과 사자가 득실되는 밀림을 누비며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현대의 성녀로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해 키스를 할 때는 입을 벌려야 하고 사랑은 고통의 근원이라는 걸 깨달은 15살에 그녀는 세 번째 발견을 한다. 자위의 쾌감이었다.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낙하산을 타고 천천히 땅을 향해 내려오는 느낌이었다.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녀는 활짝 피어난 생명력으로 가득한 자신을 느꼈다. 바로 이런 것이었다. 마리아는 친구들에게 달려가 자신이 발견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것을 몇 시간 전에야 처음으로 경험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2명만 빼고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을 뿐이었다. 자신이 혁명적이라고 느낀 마리아는 그룹의 리더로서 비밀 고백 놀이라는 말도 안 되는 놀이를 만들어 각자가 가장 즐겨하는 자위 방법을 털어놓게 만들었다. 어쨌거나 자위의 쾌락을 발견하고 친구들에게 들은 몇몇 테크닉을 시도해본 마리아는 수녀의 삶을 포기했다. 자위는 그녀에게 큰 쾌감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종교에서 섹스는 죄악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 아닌가. 친구들은 자위를 자주 하면 얼굴이 부스럼으로 뒤덮인다거나 미쳐버린다거나 임신을 하게 된다는 소문들도 들려주었다. 하지만 그 모든 위험에도 그녀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대개 아버지가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하러 외출하는 수요일을 기해 자위의 쾌락을 즐겼다. 그러면서 그녀는 남자들에 대해서는 점차 자신감을 잃어갔다. 먼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다. 그녀는 세 번째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네 번째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키스하는 법, 애무하는 법, 애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애무하게 하는 법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늘 뭔가 삐걱거렸다. 마침내 평생을 함께할 남자를 찾았노라고 확신하는 순간 관계가 끝나곤 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한 끝에 결국 남자는 고통과 욕구 불만, 번민과 근심밖에 가져다 주지 않는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그녀는 공원에 앉아 한 엄마가 2살배기 아들과 노는 것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남편과 자식,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집을 가지겠노라고. 하지만 열정은 모든 것을 망쳐놓으니 2번 다시 사랑에 빠지지는 않겠노라고.